미국 조지아주의 작은 도시 오실라. 이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평소에 대문도 잘 잠그지 않고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끔찍한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면서 이 주민들의 습관도 다 바뀌게 됩니다. 모두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겁에 질린 채 도대체 누가 범인인가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실제 사건, 타라 그린스테드 실종 사망 사건입니다. 재판 결과까지 한번 쭉 다 들어주시고요. 이 사건을 제가 라이브에서도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오늘의 쿠키 영상은 그때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의견들로 준비를 해볼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알고 싶은 이야기 J,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5년 10월 24일 월요일, 조지아주의 작은 도시 오실라에 있는 어윈 하이스쿨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30살의 여성 교사 타라 그린스테드가 갑자기 학교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타라는 평소에 굉장히 열정적인 교사였고 자기가 하는 일을 참 좋아했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무단 결근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타라는 지난 토요일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밤 11시경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됐어요. 그런데 이 타라의 엄마가 다음 날인 일요일 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타라와 타라의 엄마는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걱정이 된 엄마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타라의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딸이 전화를 안 받는데 미안하지만 타라 집에 직접 가서 우리 딸이 잘 있는지 좀 확인해 줄 수 있겠냐 하고 부탁을 했어요. 타라 엄마의 부탁을 받은 이웃은 타라의 집으로 가서 똑똑똑 문을 두드려 봤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또 이후에 따로 연락을 받은 타라의 친구이자 경찰인 다이크라는 사람도 타라의 집을 방문해 보는데요. 가서 봤더니 타라의 차량은 그녀의 집 앞에 잘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그녀가 키우던 개가 바깥에 나와 있었습니다. 타라는 평소에 이 반려견을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웠거든요. 근데 그 개가 이렇게 막 바깥에 풀어져 있으니까 뭔가 걱정스러운 신호 같았어요.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해 들어간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라의 엄마와 이 경찰 다이크라는 사람이 그날 하루 종일 수십 차례 타라한테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타라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월요일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라가 아무런 말도 없이 학교에 결근을 하자 가족과 동료 교사들은 타라한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직감했어요. 함께 일하던 한 동료 교사가 급히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고 곧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도 집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가족의 요청에 따라 타라의 집을 강제로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녀의 집 안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과연 그 안에 타라가 있었을까요? 경찰이 들어가서 보니까 타라의 휴대폰이 침대 옆 충전기에 꽂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보통 휴대폰을 두고는 잘 외출을 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타라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지갑과 열쇠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휴대폰은 두고 지갑이랑 열쇠만 갖고 나갔다는 얘기인 걸까요? 경찰은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외부인의 흔적이나 혈흔 같은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침대 정리가 좀 안 되어 있었고요. 바닥에 알림 시계가 떨어져 있었으며 침대 옆에 놓여 있던 전등도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만 가지고는 이게 단순히 그냥 집 정리를 좀 안 하고 살아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외부 침입자와 타라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거나 그녀가 납치됐다고 혹은 사망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타라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사건 사고가 정말 드물었던 이 작은 시골 마을은 젊은 여교사의 실종 소식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역 경찰은 사건 수사에 대한 여론의 압박을 받았고요.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조지아주 수사국에 지원을 요청했어요. 경찰과 수사국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합세해서 정말 모두가 대대적인 탐문과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개랑 말도 끌고 나왔고요. 헬리콥터까지 동원됐어요. 전단도 뿌리고 광고판까지 세워졌지요. 하지만 타라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타라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1974년 11월 14일에 태어난 타라는 친절하고 총명했으며 다양한 재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이 타라는 대학생 시절에 여러 지역 미인 대회에 참가해 왔어요. 특히 티프턴이라는 대회에서는 1등으로 왕관을 차지했고 그 자격으로 미스 조지아 대회에도 참가해서 수상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대회에서 받은 이 상금들을 공부를 이어가기 위한 학비로 사용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어윈 하이스쿨에서 역사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했죠. 타라는 교장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고 교사로 재직을 하는 동안에도 대학원에 진학해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정말 자신의 일에 진심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특히 학교에 취직하고 나서는 예쁜 외모와 학생들에게 헌신하는 태도로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그녀는 수업뿐만 아니라 치어리더 코치로도 활동을 했고요. 또 지역사회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미인대회에 도전하는 지역 젊은 여성들한테 자신의 노하우를 가르쳐 왔습니다. 인터뷰하는 법, 의상 선택하는 법, 헤어스타일, 메이크업까지 이런 실전 팁들을 직접 지도해주면서 많은 여성들의 멘토 역할을 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10월 22일 토요일에도 타라는 지역 미인대회 참가자들을 돕고 저녁에는 바베큐 모임을 한 후에 밤늦게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아까까지의 수사 상황 기억하시죠? 지역 경찰이 조지아주 수사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탐문과 수색 작업까지 벌였지만 타라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경찰은 타라의 차가 집 앞에 주차가 되어 있고 휴대폰도 집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일단은 그녀가 토요일 밤에 귀가를 했었던 건 확실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긴 왔었던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왔다가 제 발로 나갔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당했거나 했단 얘기인데 집 안에서는 또 범죄와 관련한 뚜렷한 단서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라가 집 안에서 사고를 당한 건지 아니면 외출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한 건지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조사를 다 해봤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경찰이 탐문 조사를 하다가 타라의 이웃으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증언을 한 가지 듣게 됩니다. 일요일 저녁 타라의 집 앞에 검정색 트럭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월요일 새벽 6시경에도 같은 차량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를 해준 그 이웃은 트럭의 번호판이라든가 차량의 특이점 이런 건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별도의 추가 조사는 또 진행을 할 수가 없었죠. 이대로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없이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버리는 걸까요? 다행히 경찰이 한 가지 중요한 증거를 발견합니다. 타라의 집 앞 잔디밭에 웬 라텍스 장갑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타라의 집 앞 현관에서 이렇게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력한 증거라고 생각됐죠. 경찰은 이 라텍스 장갑을 바로 연구실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타라의 칫솔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즉 타라의 DNA가 검출이 됐어요. 약 10% 정도는 타라의 DNA였고요. 나머지 90% 정도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DNA였습니다. 자, 드디어 첫 증거를 찾았죠. 경찰은 이 장갑에서 DNA가 발견된 그 사람을 바로 용의자로 지목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타라의 연애사를 쭉 훑으면서 그녀의 주변 남성들은 물론 조지아주, 나아가서 국가 전체 전과자 데이터베이스에도 비교 검색을 해봅니다. 하지만 결과가 일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장갑이 타라의 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게 돼버렸죠. 이 외에도 경찰은 타라의 주변 인물들 가운데 그녀와 교제했던 남성이라든가 그녀를 스토킹한 사람이 없는지도 조사를 해보는데요.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타라가 예쁘고 매력적이어서 그녀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꽤나 많았다고 해요. 그럼 그만큼 용의자의 범위가 넓어지겠죠. 초반에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봤던 사람 중에는 타라와 사귀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타라는 이해 가을까지 한 6년 정도 군인인 마커스 하퍼와 교제를 했었는데 그와의 이별로 타라가 심적으로 아주 많이 힘들어 했었다고 해요.
사실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는 두 사람이 그냥 친구로 남기로 했었는데 타라가 그를 좀 밀어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마커스도 그냥 이 관계에 대해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커스는 이렇게 타라가 사라지기 2주 전쯤에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다 정리하고 모든 걸 다 끝냈어요. 그런데 그의 증언에 따르면 타라가 실종되기 한 일주일 전쯤 자기한테 찾아와서 나 좀 다시 받아줘 하면서 매달렸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타라의 전 남친 마커스의 행적을 철저히 추적하면서 알리바이가 있는지 꼼꼼히 조사를 해보는데 그는 타라가 사라진 그날 밤 친구와 함께 바에 있었던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전혀 수상하거나 이상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커스 하퍼는 바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어요. 이후 수많은 제보가 쏟아졌고 타라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더라, 근데 누가 범인이라더라 하는 루머도 굉장히 많이 돌았지만 확인 결과 전부 다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결국 뚜렷한 용의자 없이 수사는 점점 장기화됐고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었는데요. 2008년에는 CBS 뉴스쇼인 48 Hours Mystery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타라의 실종 사건 3개월 후에 유사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점을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역시나 타라처럼 젊은 여성인 제니퍼라는 사람이 실종됐었거든요. 이렇게 방송에서 또 한 번 다루면서 타라의 사건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2009년 2월 인터넷상에 캐치미 킬러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등장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영상 속에 한 사람이 나와서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도 변조한 채로 자신이 연쇄 살인마라고 자처를 하며 당시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16명의 미제 살인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마치 자신이 그 모든 사건의 범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언급한 피해자들 가운데 타라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추적 끝에 해당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는 당시 27세였던 앤드류 헤일리라는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앤드류는 실제 범인이 아니고요.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수집한 피해자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한 걸로 밝혀졌어요. 너무 허무하죠.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수사팀까지 농락한 그냥 기괴하고 정신 나간 하나의 조작극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건은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렇게 타라가 실종된 지 11년이 지난 2017년 2월 23일 경찰에게 믿기 어려운 제보 하나가 접수됩니다. 브룩 쉐리던이라는 한 여성이 걸어온 전화였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보 듀크라는 자가 타라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기 남자친구 듀크가 오랫동안 타라 사건으로 괴로워해왔다고 전했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끈질기게 듀크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설득을 해왔고 마침내 그가 자신에게 그 사건의 내막을 털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과연 타라가 사라지던 날 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듀크의 말에 따르면 그날 자기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듀크의 룸메이트이자 친구였던 라이언이 갑자기 자기를 막 깨우더래요. 그리고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강도질을 하러 들어갔다가 실수로 그 집 집주인 타라를 살해했어. 근데 이 두 사람 모두가 타라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아는 사이였냐? 라이언, 듀크 이 둘 다 타라가 일하던 어윈 하이스쿨을 졸업했고요. 특히 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 듀크 같은 경우에는 직접 타라의 수업을 들은 적까지 있었죠. 그래서 듀크는 친구 라이언의 말을 듣고 굉장히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듀크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한 거고 그 여자친구가 경찰에 와서 또 다 진술을 한 거죠. 경찰은 바로 듀크를 데려와서 신문을 했고 그렇게 제보를 받은 지 10일 만에 라이언과 듀크를 각각 타라 살인 혐의 그리고 살해 은폐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듀크는 경찰 조사에서 자기 친구 라이언이 타라를 죽이고 나서는 자기한테 시신 처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국 협조를 하게 된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두 사람은 듀크의 가족이 운영하는 호두 농장으로 타라의 시신을 옮겨서 거기서 태우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후 듀크는 라이언을 도와 함께 타라의 집에서 시신을 옮겨와 이틀에 걸쳐 소각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완전 죄밖에 남지 않았더랍니다. 조사팀이 실제로 이 둘이 시신을 태웠다는 그 장소를 샅샅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손가락, 이빨, 그리고 두개골 뼈 같은 인간의 뼈로 간주될 수 있는 뼈 조각 약 20개를 찾았어요.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라곤 신체 극히 일부분과 뼈 조각 몇 개뿐이었지만 조사팀은 여기서 타라의 시신이 처리된 게 맞겠다 하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듀크뿐만 아니라 라이언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라이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경찰에 잡혀온 라이언은 사건이 있던 날 마약에 취한 채로 도둑질을 하러 타라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고 털어놨습니다. 집에 누가 없는 줄 알고 들어간 건데 지갑을 몰래 훔치려다가 그만 타라한테 들켰던 거예요. 라이언은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녀를 때리고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는 순순히 인정을 하고 다 털어놓으면서도 라이언은 친구 듀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 보였어요. 아마도 자기 범행에 대해서 이 친구가 다 고발해버린 것에 대해 상당한 배신감과 악감정을 갖고 있는 듯 했죠. 12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듀크에 대해서 라이언은 걔 성격도 되게 안 좋고요.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걔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쨌든 경찰은 이 두 사람의 사건에 대한 진술과 자백을 근거로 일단 그들을 기소합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019년 3월 19일 사체 은닉과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된 보 듀크에 대한 재판이 먼저 시작됐어요. 검찰은 듀크가 자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인 은폐 조력 혐의를 설명했고 듀크 역시 증언대에 나와서 이 모든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이날 듀크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이에 따라 재판은 별다른 논쟁 없이 신속하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흘 후인 2019년 3월 22일 판사는 살인 은폐를 도운 혐의에 대해 듀크에게 2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자 듀크는 저는 단지 시신을 옮기고 소각한 걸 도왔을 뿐인데요 라면서 이 25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진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이언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2년 5월 열린 라이언의 재판에서 검찰은 2005년 10월 22일 밤 라이언이 타라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고 타라에게 발각되자 그녀를 살해했다라는 그의 자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라이언이 재판에 와서 자신의 자백을 철회했어요. 내가 경찰 신문전에 진통제를 복용해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좀 잘못된 자백을 한 거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와서요. 오히려 사실은 반대로 실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 친구 듀크였고 자기가 오히려 그의 요구로 시신을 옮기는 일을 도왔을 뿐이라고 진술했어요. 증언대에 나선 라이언의 말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그의 말에 따르면 라이언과 듀크는 2005년 10월 22일 저녁 맥주와 데킬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완전히 술에 취해서 거의 막 기절한 상태로 뻗어 있었대요. 그런데 다음 날인 23일 새벽 친구 듀크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를 깨우더래요. 그러더니 야, 내가 마약 살돈 구하려고 도둑질을 좀 하다가 타라를 죽였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훔친 그 타라의 여성용 지갑을 하나 보여주더랍니다. 라이언은 도와달라는 친구 듀크의 부탁에 그의 트럭을 타고 타라의 집으로 가서 그녀의 시신을 트럭에 옮겨 실었대요. 자, 이거 사실 앞에서 다 들으셨던 증언 내용이죠. 지금 사람만 반대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언은 듀크가 죽이고 내가 도운 거다. 듀크는 라이언이 죽이고 내가 도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 두 사람은 듀크의 가족이 운영하는 호두 농장에 가서 시신을 내려놨고 듀크가 타라의 시신을 태우겠다라면서 창고에서 장작으로 쓸 나무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듀크가 주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듀크는 끝까지 타라의 시신을 가지고 장난까지 쳤고 라이언은 차마 그 모습까지는 지켜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다고 해요. 듀크한테 야 하지마 그만해 라고 말하면서 말려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을 비웃으면서 쳐다보는 듀크의 눈빛이 너무너무 무서웠답니다. 이후 타라를 소각했고 듀크는 절대 너 이 비밀 누구한테도 발설하지 마 하고 라이언을 협박했다고 해요. 이후에도 가끔씩 만나면 듀크가 라이언에게 너 비밀 지켜, 경찰한테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 후에 불로 다 태워버릴 거야 하면서 위협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라이언은 듀크가 화제 영상을 평소에 광적으로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화제 영상도 자주 시청하곤 했다면서 그가 정말로 자신을 불태워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정말 두려웠다고 말했어요. 라이언은 사건의 트라우마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해왔고 이 고통을 잊기 위해 여태껏 술과 마약에 빠져 살아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타라 사건 이후로 정상적으로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날 이후로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덧붙였죠. 라이언은 당신은 타라의 집에 직접 침입을 했나요? 집 안에서 도둑질을 했나요? 타라를 폭행했나요? 그녀를 목 졸라 죽였나요? 등등등 검찰의 모든 질문에 전부 NO,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라이언은 타라를 죽인 것도 호두 농장에서 시신을 소각한 것도 전부 듀크라면서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어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2023년 5월 배심원단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라이언의 살인, 폭행 및 절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대신 사체 은폐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이 라이언이 자기 자백을 그거 약에 취해서 한 거였다라는 식으로 허위였다면서 취소를 한 바람에 납득하긴 어렵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결과였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타라가 실종된 지 한 달 후인 2005년 11월쯤에 듀크와 라이언의 또 다른 친구가 이 두 사람, 즉 그 듀크와 라이언이 타라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농장에서 소각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걸 조지아 수사국에다가 제보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이 실제로 농장을 방문해서 다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요. 또 당시에 워낙 거짓 소문, 거짓 제보 이런 게 많았던 바람에 이것도 그런 수많은 장난들 중에 하나로 판단해 추가 조사는 진행을 하지 않았었던 거죠. 누가 살인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둘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근데 이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자기가 타라를 직접 죽여놓고 그걸 마치 상대방의 얘기를 들은 것처럼 꾸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몰라도 진짜 너무 소름 끼치죠. 시신도 명확한 증거도 없는 사건에서 현장에 있던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떠넘겼죠. 사실은 경찰과 검찰이 이들의 진술과 자백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거짓을 밝혀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먼저 제보를 하고 재판을 받게 된 듀크가 25년형이라는 훨씬 더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그 타라의 집 앞에 떨어져 있었던 라텍스 장갑. 거기서 타라의 DNA 10%, 그리고 함께 나왔던 다른 남성의 DNA가 90%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DNA가 이 듀크의 것으로 밝혀졌어요. 반면 자기가 죽였다고 구체적으로 자백을 한번 했다가 그걸 다시 번복하고 그때부터 끝까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라이언은 결국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타라 실종 사건이 2005년에 일어난 일인데 최근에 한 2년 전까지도 이 사건 갖고 계속 기사가 나왔어요. 각각의 용의자에게 이렇게 형이 내려진 이후에도 검찰은 이들을 법의 한도 내에서 일단 최대한 옭아맵니다. 2023년 7월 검찰은 라이언을 타라의 죽음 은폐, 범죄자의 체포나 처벌 방해, 사실 은폐와 증거인멸 등 총 6가지 항목으로 추가 기소하고 이 듀크도 유사한 4건으로 추가 기소했어요. 그러자 이들의 변호사들은 4년의 범죄 기소 기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대면서 이 혐의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에 정해져 있기를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인지한 후에 4년 이내에 기소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용의자를 언제 인지했느냐, 요 해석 때문에 이 공방이 생긴 겁니다. 듀크와 라이언의 변호사 측 주장은 뭐냐?
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왜 아까 이 두 사람의 친구가 타라가 실종된 지 얼마 안 된 2005년 11월쯤에 걔네 둘이 타라를 어떻게 한 거래요? 하고 경찰에다 제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라이언과 듀크가 이미 용의자로 지목이 됐었고 경찰이 농장도 수색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엔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변호사는 그때가 최초의 용의자 인지 시점이다. 그렇게 따지면 4년이 뭐야?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2017년 6월에 제기됐었던 그 기소조차도 4년의 기소시효를 초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달랐죠. 라이언이 중간에 자백을 번복했었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들어갈수록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최근까지도 검찰에서 추가 기소를 했었다라는 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듀크와 라이언에 대한 제보와 자백이 있기 전만 해도 타라의 가족들은 혹시라도 타라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듀크와 라이언이 타라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말에 그녀가 사망했음은 물론 마지막 유해마저 찾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족들은 정말 깊이 절망했습니다. 또한 끝까지 진범이 가려지지 않고 서로가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보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검찰은 재판 후 기자회견에서 타라를 살해한 범인을 라이언으로 믿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추가 수사를 통해 그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들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의견. 누가 범인인 것 같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어떤 여러분들만의 판단 기준 혹은 여러분들만의 촉으로 누가 범인인 것 같다. 한번 투표해볼까요? 근데 지금 상황이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듀크도 그렇고 라이언도 그렇고 둘 다 사체 은닉 혐의인데 혐의도 똑같아 심지어. 근데 한 명은 25년형이고 한 명은 10년형이란 말이죠. 근데 10년형을 받은 라이언을 경찰에서는 오히려 더 유력한 살인자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공범 같아요. 공범. 둘이 같이 했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네. 주범과 종범이 있겠지만 둘 다 범인이지 싶은데요. 그러니까 다 공범 같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공범인데 죽인 거 둘이 같이 침입하진 않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입은 혼자 해서 한 명이 죽이고 이 한 명이 다른 한 명한테 도와줘. 시신 옮기는 거 처리하는 거 좀 도와줘 라고 해서 옮긴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둘 다 사체 은닉 혐의는 있겠죠. 같이 숨겼으니까. 근데 살인 혐의는 둘 중에 한 명만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라텍스 장갑에서 DNA는 또 듀크 DNA가 발견됐단 말이죠. 장갑에서 DNA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 범인을 결정 지을 수는 없기도 하고. 애매해요. 다 공범 같다고 하시네. 살인은 듀크가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칠가이님은? 라이언이 죽이고 듀크가 도와준 거 아닌가? 지지지지님도 듀크 같다고 하셨네. 라이언이 살인자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나요? DNA 안 나온 놈이 죽인 놈이다. 오히려 DNA 나온 놈이 죽인 놈이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 수는 없죠. 지금 뭐 수사 당국에서도 못 밝혀냈는데 우리끼리 추정해봐서 어떻게 팩트가 나오겠냐마는 약간 빡치는 얘기죠.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뭐 어쩌라고 싶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구라는 거야. 저는 이거 보고 그 이태원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되게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때도 그 화장실 안에 피해자 있었고 범인 미군 2명이었죠. 서로 막 자기 아니라고 서로가 범인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네요. 시신을 소각을 해버려가지고 어떻게 찾을 수도 없고 굉장히 잔인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엄마 아빠랑 가족들이 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자빠져 있는 고양이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이구 뚱뚱해. 너무 무겁죠?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우리 애기입니다. 우리 뚱뚱한 애기입니다. 우리 여유로운 뚱뚱 고양이의 자태를 보시면 이제 내려. 알았어.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으악 귀여워라고 해주신 분들 고양이 몇 킬로인지 안 재봤어요. 안 재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